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은 그러한 걸 해갖고 테르마라고 하는 매장문헌 혹은 그래서 이 테르마를 발견한 사람들은 일종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 당시에서. 정신적인 자질이 없는 자는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빠드마사모바의 가호를 입은 사람들만이 정신적으로 개발된 자들만이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 빠드마사모바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때르뚜엔이라고 있고 매장문헌의 해설자,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로 매우 높은 정신적인 성취를 이룬 자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들은 이 사람 때 그 사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라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겐 김하상으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알고 있는 정중무상 선사입니다. 신라 왕자라고 합니다. 정중무상인 신라에서 중국으로 가서 일종의 동산파에 속하는 가르침을 설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티베트 사절단에게 티베트의 선불교를 알려주면서 티베트 불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이 나중에 들어맞아가지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남긴 또 이 선불교적 가르침이 선불교의 가르침이 그 닉마파라 그래서 닉마파 고전승학파거든요. 닉마파의 가르침 속으로 융화되었다라고 보통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닉마파는 이 어느 정도 선불교적인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가르침을 사실 설하거든요. 그것들이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깨달음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진리를 혹은 진실을 깨닫는 어떤 선불교적인 그런 방식이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달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김하상은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빠드마사모바의 초병해 갖고 이 땀 여사가 축성되었고 이제 거기서 승려들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김하상 가르침에서 보았듯이 이제 대신들이 어떻게 하면 왕을 깎아낼까를 가지고 왕이 하는 것 반대로는 모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제일 국교화는 됐으니까 이제는 어느 걸 믿어야 될지 티베트 불교가 앞으로 어느 불교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상이라든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국 불교의 선불교 전통이 최고다. 또 인도 불교, 이 센타라 시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인도 불교가 최고지 무슨 부처님이 태어난 것이 중국이냐 인도지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것들은 아마 정치적인 파장으로 해서 뭐 일종의 떼싸움까지도 벌어졌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 싸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숨겨진 것들은.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또 왕은 인도 불교를 은연중에 옹호했지만 왕비가 이 귀족이랑 결합해서 왕비는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이니까 왕비파와 귀족 가문 몇몇 합쳐가지고 이 중국 불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780년대 후반에 마침 780년대 후반에 그 도낭이 정복되거든요. 그 티벳이 도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티벳 도낭에 있었던 유명한 선사가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티벳인들은 모호옌이라고 하는데 마하연, 대승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사인데 이 사람을 라사로 초빙을 합니다. 이 초빙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 그 다음에 인도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실제로 싸우니까 왕이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좋다. 우리가 전통적인 이 인도식 논쟁을 통해서 어느 종교 해석이 더 뛰어난지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유명한 라사의 종론 혹은 쌈예의 종론이라고 불리는 논쟁을
개최합니다. 이것이 792년에서 79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보통 하는데 이때 이 샨탈 락시타는 이미 암살을 당했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불교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샨탈 락시타는 아마 티베트인들의 반대파 티베트인들의 암살당했다고 하는데 샨탈 락시타는 자기의 암살을 알고 만약에 다시 뭐가 문제될 땐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그 논쟁에 참여하게 해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 792년에 미안합니다. 794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왕의 입회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이 유명한 이 라사의 종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까말라 신라는 후기 인도를 대표하는 대학자거든요. 슈십차제라고 하는 텍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 슈십차제, 부하바나 끄라마. 차제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전통적인 인도 불교의 슈행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붓다의 경제까지 올라가는 그런 슈행의 계단, 단계를 설한 텍스트거든요. 것인데 1, 2, 3권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2권에서 아마도 이 마하연과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저작했던 귀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논쟁의 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마하연은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그 도낭 지역에서 알려진 선사거든요. 아까 무상선사만한 그룹이 아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데 소위 우리가 요새 말하는 사실 중국 본토나 인도 불교에 봐서 듣보잡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까말라 신라는 후기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대학자예요. 그리고 대학자답게 이 사람은 모든 중요한 텍스트를 전부 암송하는 전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깡그리 중요한 것들 경전부터 시작해서 논소를 깡그리 외우고 있는데 당연히 샨타라시타의 따뚜아 쌍그라 진리강의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선승은 하는 게 마음 쓰면 모든 지적 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자체가 번뇌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집적으로 내 마음을 봐라.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까말라 신라가 논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당연히 말싸움에서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강한데 당연히 까말라 신라에 대적할 수가 없었겠죠. 마하연이. 그러니까 마하연이 마침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라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왕이 조건을 내세운 게 패배한 자는 즉시 라사를 떠나서 다시 라사로 들어오지 말라. 너의 교의를 공식적으로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해서 갔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이 도낭에 가서는 사실은 내가 다 이긴 건데 내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랬어 하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이겼다고 또 하면서 대승 그 텍스트를 또 그 도낭문서 속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력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깨달음이 단박에 오느냐 아니면 단계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돈점의 논쟁이었죠. 그런 것들의 선구적인 형태로서 진행되었답니다. 즉 마음의 본성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의 본성은 이 비유로서 이 사람들은 선사들은 하늘 나는 독수리가 먹이가 있으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재빨리 뛰어가서 한꺼번에 단박에 차 오는 것처럼 깨달음 그렇게 단박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까메라시라는 육바람일에 의거해서 무수한 겁동 안에 선행을 쌓고 그 선행에 축적된 힘을 통하여 지혜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의 장애를 없애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안에 쌓인 번뇌의 십기가 단박에 없어지냐. 그런 건 없다 라고 해가지고 부정했고 한 거거든요. 마음의 본성 자체는 사실 그 주장 자체는 사실은 불교 전통에서 볼 때는 낯선 건 아닌데 열애장교설이 말하는 건 다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들이죠. 마음의 본성이 그 마치 우리가 열애장교설을 말할 때 자성청정심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영역에 어떤 존재론적 영역 속에 마음의 본성이 염호되지 않은 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번뇌에 덮여져 있었는데 번뇌가 사라지는 순간 이 마음의 본성이 단박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단박에 없애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에 걸친 수행이 밑받침이 돼야 점차적으로 이 장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마여는 이렇게 단지 생각만 하지 말라. 무사무작. 어떤 종류의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자기 또 일으키지,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선사들의 얘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북종의 전통에 속한다고 뭐 그렇게 나중에 평가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종류의 사유를 하지 않을 때 그때 네 마음이 저절로 붓다의 상태로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젊은 애들 말 헐 하는 거죠. 인도 불교 하는 애들은. 무슨 헛소리냐. 우리들, 근데 인도 불교도가 그런 열애장교설이나 따한트릭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따한트릭은 그 당시 기본적으로 다 마음의 본성이 본성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방만 하면 시키면 된다고 하는 주장이 기본적인 초기 따한트릭에서부터 나와 있던 아이디어들이지만, 이 까말라실라는 그러한 주장보다는 그 바람의 싱의 전통에 따라서 오랜 삼아싱에가 발전 수행, 보살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이 정설이다, 붓다의 정설이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논쟁이 바로 이 그 티베트 불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인도 불교도가 승리하고 그리하여 다행히 인도 텍스트들이 번역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약 중국 불교도가 승리했다면 티베트인들은 전부 선불교 선적을 번역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티베트 대장경에는 선불교 선적들이 번역돼서 남아있었을 것 같은데, 인도 불교도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건 그 티베트 대장경 속에 인도 불전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사라진 많은 불전들이 오직 티베트어로만 번역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전의 특성은 아비달마나 초기 불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함이라고 불려지는 경전들은 번역되지 않았어요. 다만 22권의 아함을 구성하는 텍스트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철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다른 대승 불교 논서들이 중요하게 인용하기 때문에 알아둘 가치가 있는 22경의 중요한 것들만을 선정해서 번역해 놓았고 나머지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달마 논서에서도 한역의 장점은 그 풍부한 아비달마 논서들이거든요. 아비달마, 불교 심리학의 기초를 다지시는 그 텍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오직 그런 다양한 아비달마에서 오직 구사론만을 번역했습니다. 뭐 구사론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니까 뭐 대부분 나중에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도 구사론밖에 공부하지 않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문헌들이 아비달마 대비바서론, 육종론, 그다음에 대비바서론, 그다음에 육신 일신이라 그래서 그 다양한 텍스트들이 번역되고 구사론도 번역되고 그러는데 티베트에서는 그런 게 없고 하나 구사론밖에 번역되지 않았던 반면에 대신 인도 후기 대승 불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불교도들은 현장 이후 인도에 대한 관심을 끊었거든요. 아시안 인도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배울 만한 건 다 배운 것 같아. 라고 해서 인도불교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맞죠. 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700년대 초에 갔지만 그 사람의 관심은 철학적 텍스트가 아니라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주제들, 아비달마나 유식이나 중간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관심들은 이제 중국에서 그 인도 불교에 대한 관심 대신에 이제 우리는 화엄도 있고 다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 또 그런 분위기가 선불교나 발전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여튼 보이지만 하여튼 그러한 점 때문에 후기 불교, 인도 불교의 중요한 논서들이 한역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 후기 불교의 중요한 논서들 대다수는 티벳역으로 번역돼 있고 또 아쉽게도 많은 텍스트들은 오직 티벳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소실했고 위대한 몇몇 근본이 되는 텍스트들 리그나가의 브라마나 까무차라든가 다르마키르티 같은 논사들의 그 브라마나 마르티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논서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가서 보존돼 있지만 티벳 그 사원 창고 속에 나머지는 번역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아마 그것이 아마 티벳 불교 3장이 인류 문화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 그 이후에 이제 렐파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렐파첸은 여기서 티송대첸의 그 손자, 증손자뻘 되는 인물입니다. 렐파첸.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호뽀왕으로 유명합니다. 호뽀왕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지원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불교가 기본적으로 사문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가난해야 공부하지. 의식이 넉넉하면 이제 너도 나도 식려되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 비슷한 그래서 렐파첸이 다스릴 때 승려가 되면 병역을 면제해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십니다. 그땐 말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전부 다 승려가 되겠죠. 군대 안 가도 되고 세금 면제해 주니까. 그리고 뭐 온갖 편법에 당했는데 그리고 이 왕사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신보다 상당히 높은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권력도 있겠다 뭐 편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승려가 되겠다고 하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옛날 무창에 패불 때 그때 승려들이 남자들의 4분의 1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성인 남자. 그건 아마 패불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시나미 때 오히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승려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환속되니까 불교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역효과로. 근데 그런 말씀이니까 렐파첸의 어떤 그런 종류의 친불교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타원에게도 면제주 여기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지가 되면 1년에 국가로부터 돈을 쌀을 얼마 받고 온갖 생활 필수품을 받고 비단을 얼마 받고 종이를 얼마 받고 다 받는다는 것이 조목조목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1년에 쌀을 먹을 만치 받고 종이 받고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당연히 안 생기면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 그 전까지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센트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동양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상업 교육에 세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서역을 운반하는 막대한 상인들의 그걸로부터 세금을 받으니까 뭐 티벳이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인구수는 작으니까 충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40년대부터 이 티벳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사력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너나 군대 가. 나는 빠질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대가 약화되고 간 사람들도 어떤 금수저 새끼들은 안 가고 그 당시 우리만 간다고 또 욕을 할 테고 그러니까 아마 사기도 제가 생각할 때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센트럴 아시권에 대한 지배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낭도 850년경에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 재정이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받았던 사람들 포기하려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꼴처럼 국채라도 내가 찍어서 그냥 우리 계속 지원해줘. 있던 거 빼시면 안 되잖아 하고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꼴이 났을 것 같아요. 랑다르마가 집권을 했을 때가 아마 그런 모순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가 같습니다. 이 랑다르마는 따라서 모든 승려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또 그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반불 정책으로 억불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혼란은 가중되었을 것이고 뭐 이 사람은 몇 년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쌓였던 그 온갖 모순들이 이 시대에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불교 입장에서 볼 때 랑다르마는 패부를 했던 인물이니까 매우 죽일 놈이지만 뭐 국가 전체의 재정 혹은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 볼 때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랑다르마는 여기서 봤듯이 하여튼 지배력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 패불 정책을 하다가 불교 승려가 이를 사살합니다. 패기도제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죽여요. 화살로. 이 사람이 순행을 나갔을 때 화살로 죽입니다. 그래서 랑다르마가 사살되고 그때를 기점으로 티벳의 이 야르롱 왕조가 붕괴됩니다. 다시는 그 전성기의 영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멸하고 이 랑다르마의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제 서부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역사의 역설인지 랑다르마의 후손들에서 후기에 다시 티벳 불교가 부흥을 하게 되는 복제가 또 마련되기도 해요. 자, 그 전에 하여튼 요걸 이 랑다르마 이전에 렐파첸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그때 어떤 정책이 일어났냐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번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명의 대집이라고 하는 번역 용어집들이 편찬이 됩니다. 왕명으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한역을 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현장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지만 편의성 때문에 그 전 시대의 용어들은 가면 제각기 번역됐거든요. 오온이라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도 안세고의 번역을 보면 뜻을 짐작할 수 없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 용어를 가지고 직면해서 이 렐파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 축적된 그 번역 작업에 그걸 가지고 용어, 중요한 불교의 수로들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중요한 용어들 수천 개가 통일적으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번역된 것들을 이 방식에 따라서 다시 리바이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은 다 폐기가 되고 하나의 통일된 용어들로 수정된 그 텍스트들만이 전승되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지만 장점은 이제 티베인들이 주어진 중요한 수로들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 종교적 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행히 멸망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작업을 위한 기초적 토대가 이 렐파첸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이 오랜 시간 이루어졌던 왕조가 해체가 됩니다. 이것들이 전기 왕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번역되었던 그 텍스트들을 초기의 불교 전파라 그래서 아규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기 불교 번역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유식학파 문헌들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상사적으로 아마 유식학이 그게 했었는지 유식학 문헌들이 번역되고 아직 중요한 논리학 그 텍스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번역되지 않고 간단히 소개 정도만 되었던 시대였다고 보입니다. 이 랑다르마의 피살 이후에 혼란기가 지속됩니다. 120년에 180년이라고, 그러니까 2갑자나 3갑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정된 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850년경에 이 왕조가 해체가 된 다음에 970년까지 또는 1030년까지 이 혼란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는 통일 왕조가 붕괴되니까 이제 각각의 지역의 토호들이 각각의 영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자기들이 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옛날 중세 때 독일이 분열된 것 이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통일된 왕조가 없으니까 치안이 문제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갯길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강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그 다음에 빼앗은 자를 더 고발하지 못하도록 죽인 후에 나는 그를 해탈시켜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윤회에게로부터 빠이빠이니까 얼마큼 내가 선행을 한 거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딴트릭의 표현에서는 딴트릭 문헌들은 매우 비유적인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윤리적 의식들이 매우 쇠퇴하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기와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윤리적인 선행이 가장 중요한데 불교에 대한 출발점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어줍잖게 들은 밀교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불교 이것이 불교다라는 방식으로 가르쳐지니까 불교의 정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교가 하여튼 이 시기에 붕괴되면서 혼란기를 거쳐서 랑다르마의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까 카일라시 쪽 서쪽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구게 지역이나 응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의 라닥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왕국들이에요.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왕국들을 건설합니다. 그때 KBS에서 이 구게 왕국 보여주더라고요. 네, 한번 저도 봤는데 거기에 근데 요새는 뭐 진짜 인터넷을 또 이렇게 보면 구게 사원들도 그말로 집주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아리에 갔던 이 랑다르마의 후계자들 중에 그 구게의 왕인 예셰와 장쯔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카 삼촌 관계인데 전통적인 티벳에서의 관계에서 삼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예셰웨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원을 세웁니다. 예셰가 지혜라고 하는 뜻이고 외가 광명이거든요.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서 이 불교 수행은 윤리적인 의식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번역 작업을 다시금 이어서 하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당연히 왕이니까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포로로 잡혀 이웃 나라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왕을 다시 돌려받겨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쯔베가 그 조카니까 거기에 지원하니까 장쯔베가 보낸 사신에게 이 예시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학자들에게 불점 번역을 시키라. 라고
거부합니다. 자기를 풀어주려고 한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죽고 장쯔회가 다시 왕위가 돼갖고 이 사람이 유명한 이 아티샤라고 하는 인물을 처빙을 해요. 중앙 티벳으로.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인도와 지금의 티벳의 국경지대인데 많은 조그만 암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유명한 또 이 린첸상포라고 하는 인물의 번역자인데 번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인도 불전을 티벳으로 번역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승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번역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용을 하니까 특히 불교와 같이 거의 교육에 강점을 둔 문화는 당연히 번역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요 린첸상포 진짜 얼마 전까지도 없었는데 나오더라고요. 다 지금은 이렇게 소박합니다. 이것도 999년에 했는데 다 파괴되어 홍위병들에서 파괴되었다가 남은 겁니다. 이게 아주 생생한 보이시죠? 네. 그 그림들이 아주 컬러풀하게 남아 있는데 그게 터링 1225년경에 그렸던 벽화고 지금 남아 있는 앞에서 찍은 것이고 여기에 역시 이 흰 흰 건물에 거기에 있는 벽에 그린 탱화이고 이게 역시 벽 그림들이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남아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모습은 토링 모나스터리는 케벳에서 보여줬던 거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소박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보 모나스터리도 꽤 유명한 것인데 이건 스피티 계곡에 있는 유명한 계곡이고 여기서 요새 최근 티벳 사본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곳입니다. 타보 모나스터리 999년에 세워졌네요. 바로 이 린첸 상포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자, 번역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사원들을 암자들을 티벳 곳곳에 많이 세워서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입니다. 번역자로서도 활동했고요. 이것이 그야말로 소박한 분지에 세워져 있던 그리고 티베트인들은 이렇게 작은 집들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게 머물고 공부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이것도 벽화. 네, 수다나와 땅을 파는 사람의 벽화 얘기가 그려져 있고, 그야말로 산 안에 분지에 이렇게 작은 모나스터리로 템플로 쓰는데 이것이 바로 린첸 상포라고 하는 인물들이 만들어 놨던 것들입니다. 무도들 형식이. 이거 두들기고 있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금방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다 가서 봤는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이제 네, 관세음보살이신 것. 하여튼 이러한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불상을 만들지만 뭐 향한 불심이야 뭐 다르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러한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티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아티샤는 이 사람도 역시 위대한 학자, 밀교학자예요. 후기 인도 불교의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티샤. 빵가라 슈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물인데 제가 가끔씩 비유로서 보리심을 얘기할 때 마이트리빠가 이 아티샤 시승이었는데
설법을 그 마이트리파가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밖에서 개가 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 똥개가 이 귀중한 설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화가 나서 짱돌을 던졌는데 짱돌에 개가 맞고 늑골을 맞고 깨갱하고 쓰러지니까 이 마이트리파가 이 아티시아의 시승이었던 마이트리파가 그 설법단에서 떨어져 아야 하면서 떨어졌다고 동시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다른 중생과 자기를 그 짧은 시간에 동시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면서 안 됐어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직접 받은 거라고 합니다. 마이트리파는 후기에 24명의 마시다 중에 한 명, 대성취자 중에 한 명이니까 아마 그러한 특정한 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개가 다친 늑골에 역시 마이트리파의 꽃 같은 부위에 시퍼런 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거는 믿어야 될지 말할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 티베리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건 틀림없죠. 자타를 관념으로 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타인의 고통을 자기 걸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아티시아 시승이시다. 이 아티시아는 3명의 위대한 시승들이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방식의 자타 동일, 자타의 교환을 해갔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티시아는 이 사람 자신이 보리도 등론이라고 보티파타 프라디파라고 하는 텍스트를 티베트어로만 남아있지만 쓴 위대한 학자이고 또 이 사람이 인도의 날란다의 위대한 학장이었습니다. 역시 대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전공이 밀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초청했던 왕이 지금 티벳은 개판이다. 당신이 밀교를 가리키면 이건 더 불교가 추락하니까 제발 밀교는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율과 현교, 바라미를 가르쳐달라. 보살행, 초기 불교의 보살행이나 대승의 보살행을 가르쳐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옳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티베트에서 한 14년간, 역시 17년간인가 44년에 들어와서 54년이니까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주로 번역 작업을 하고 티베트 협정을자를 받아왔고 주로 바라밀이나 유식학 텍스트나 아니면 계율서를 많이 번역했습니다. 계율이 좋은 게 이 사람이 그래서 만든 제자가 여기서 나오듯이 뭐 세 사람 구텐이나 옥텐이나 돔텐 같은 학자들이 텐자는 여기서 시승이라는 뜻입니다. 돔 지역의 시승, 옥 지역의 시승 뭐 그런 뜻인데요. 이 돔텐이 레팅사를 이 사람의 후계자들이 만든 학파를 까담파라고 하는데 이 학파가 후기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듯이 겔룩파라고 하는 학파가 모델로 삼았던 학파입니다. 계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정신의 회복은 계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가 청정한 계행이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이 사람들이 이 옥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성취한 바는 무아의 깊은 도리를 이들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티벳에서 결코 불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초기 티벳에서 후기 제2차 전파기 티벳에서 올바른 불교 사상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수행적 혹은 개인적 계율 차원 속에서의 토대를 만들어 놨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그 기원은 따라서 이런 계행이 없으면 불교 사상은 뭐겠습니까? 허공 속에 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지만 어떤 토대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하여 그런 아름다운 사상에 레팅사라고 보통 불려주는 라댕이라고 하다는데 여기에 돔텐, 건립자 돔텐의 상이 있네요. 이것이 레팅사도 역시 우리
그 홍위병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다행히 이 절은 이 레팅이 라싸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거기까지는 이 무식한 홍위병도 가질 못했고 너무 머니까 이 레팅산은 라싸 근처에 있으니까 다 파괴해 버렸죠. 옛날에 이 찍은 사진인데 그 네, 지금은 이 붉은 벽돌로 벽돌로 남아 있고 레팅사 옛날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은 진짜 여기 소박한 슈투파들 탑들 남아 있고 그렇게 남아 있는 소박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 라싸 근처인데 그 산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조그만 분지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계행을 지켜나가면서 불교 정신을 티벳에 뿌리내리는데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이 초기 전파기와 그 바로 소위 불교의 그 혼란 시기를 거쳐서 어떻게 티벳에서 불교가 다시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첫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대략 여기까지 오늘 하시죠, 뭐. 네.